예, 그러면 계약법 강론 기출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매가 나오는데 매매는 세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채권 계약이죠. 물건 계약 아니죠. 매매 계약도 당연히 채권 계약인데 그 예약은 당연히 채권 계약일 거잖아요. 틀린 내용이고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 맞았네요. 뭐 이런 경우죠. 갑이 물건을 내놨는데요. 을이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서 누가 예약 완결권을 갖죠? 예약한 사람이 갖죠? 이 사람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데 이것처럼 한 사람만 예약 완결권을 갖는 예약 형태를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즉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정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죠. 됐고요. 3번 볼게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고려할 수 있죠. 예약 완결권은 성격이 뭘까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된다. 이런 의미죠. 형성권은 이것은 도식적으로 외워두셔도 돼요. 뭐라고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인정한 존속기간인데 그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이 제척기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됐죠? 4번.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 됐네요.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의미가 없죠. 그죠?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예약 완결권 행사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이렇게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대로,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갑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X부동산에 일방 예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예약 완결권을 누가 한다고요? 을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한 경우죠. 볼까요?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즉 을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예요. 완결권을 행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지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틀렸죠.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갑과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행사의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틀렸죠?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이것도 재산권 맞죠? 여러분들 형성권이라면서요. 형성권은 어떤 성질, 그 권리의 성질을 얘기한 거고 이것은 내용이죠. 그죠? 예약 완결권은 내용으로서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면서 형성권이에요.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재산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됐고요.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겠네요. 4번 볼게요.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권조선상이라고 했어요. 5번 을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형성권이란 게 뭐죠? 행사를 하면 바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누구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금 중요합니다. 통상 그 매매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약금에서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약금 하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증약금. 이것은 특별한 어떤 입증 없이도 그냥 인정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해약금 있고, 세 번째, 위약금이 있죠. 그런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 이 2번, 3번을 잘 알아두셨는데 구조가 이런 거예요. 해약금은 별얘기 없으면 인정이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끼리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특약이 있으면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위약금은 별 얘기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당사자끼리 위약금 특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약간 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볼게요. 니은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이거겠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사용되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금액으로 사용되는데 이 해약금은 법문에서 이행 착수 전에 한해서 이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은 대표적인 이행이죠. 이행행위입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겠죠. 디귿분 볼게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이행에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것은 판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행 제공만 하면 됩니다.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다 옳네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주고 계약금을 이렇게 준 경우죠.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뭐라고요?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별 얘기 없으면 해약금인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거 맞죠? 이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별 얘기 없으면 위약금이 아닌데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지금 위약금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398조 사항 여기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이 이렇게 계약금을 줬죠. 위약금 특약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만약에 어떤 갑과 을 사이 계약에서 당사자가 위약을 했어요. 위약이란 건 뭐죠?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사자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입증사항이 아닌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맞는 내용이죠. 3번 볼게요.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뭐라고요?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뭘 아셔야 하냐면 지급 기일 전,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지급 기일을 갑과 을 사이에 1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30일 이후에 중도금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을이 11월 20일 날 갑에게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뭐다? 해약을 할 수 없는 거죠.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됐고요. 5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러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그 내 토지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허가 받은 게 의무이행이 아니에요. 의무이행은 지금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인 뭐죠? 이행, 중도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등기를 이전했다든지 이런 게 이행이지 허가는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리고요 3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약금을 지금 줬죠. 그러면서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죠. 1번 좀 볼게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그죠? 이렇게 특약을 맺어야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약이 있어야 돼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맞습니다. 그죠? 계약금 계약은 이런 주된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또 뭐라고 했죠? 요물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좀 볼까요?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왜 그러죠? 중도금을 지급한 건 이행에 착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질문.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지조건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죠?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가 이행 착수 전에 자유로이, 왜냐하면 변심을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이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규정을 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금액에 대해서 한쪽은 포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그 계약이 없었던 걸 이렇게 하기로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틀렸고요.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말씀드렸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별 얘기 없으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건데 당사자가 배제 약정을 두면 배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답은 4번이죠. 됐고요. 그러면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금 나왔던 문제죠?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맞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위약금의 성질 있겠죠, 당연히.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별 얘기 없으면 있는 건데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경우죠.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뭐 1억이라고 봅시다.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으로 주로 10% 줘야니까 1,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20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거 아니겠죠?
그럼 너무 계약의 해제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부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본래 약정한 1,000만 원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판례 한번 볼까요? 이 해설에 판례가 있을 겁니다. 있네요. 봅시다. 이런 판례예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이 된 경우에 수령자가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이 갑이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100만 원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답은 5번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3억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이렇게 얼마? 10%인 3천만 원을 이렇게 준 거죠.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판례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볼게요. 맞는 내용이에요.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맞는 내용이네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체를 했어요. 이게 뭐죠? 이행지체죠. 그죠?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랑 법정 해제는 같이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병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예요. 됐고요. 3번 질문.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틀렸죠? 종된 계약이라서 그런 겁니다. 즉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질문 볼게요.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계약금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인 증약금 기능은 뭐라고요? 별도의 어떤 입증 없이도 당연히 인정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왜 없죠? 지급을 했잖아요, 중도금을. 그래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맞죠?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매매 효력 들어가네요. 계약금이 다 봤어. 계약금을 다 본 거예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하지만 매매 계약은 그냥 일반 낙선 계약입니다. 즉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됐고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 유상 계약이죠. 그래서 쌍무 계약이니까 뭐 위험 부담 동시행,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 맞습니다. 그러죠? 즉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유상성이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주고 샀는데 이 갑이 인도한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 존재했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어떤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갑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즉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를 이전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계약 당시에는 타인의 권리도 상관없죠. 됐고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죠. 이것은 조문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가 안 됐대요.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 있죠.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쌍무 계약입니다. 딱 보니까 인도도 안 되고 대금도 완제가 안 됐어요. 둘 다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경우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왜 그러죠? 동시행,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래서 설령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행지체를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행 항명권의 어떤 효과죠? 당연효죠. 동시행 항명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효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겠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은 덜컥 대금을 지급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갑한테 돈을 줘버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설령 X토지를 갑이 인도를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건 뭐죠? 당연히 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볼까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죠?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를 했어요. 근데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맞죠? 왜 그러죠? X토지가 인도를 안 했어요. 즉 갑이 이렇게 인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설령 이렇게 잔대금 지급을 지체를 하더라도 뭐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 이행 지체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볼게요.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네요. 이것은 조문이 있어요. 이건 해설을 한번 볼까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네, 이런 조문이죠. 587조네요. 매매계약이 있음에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즉 갑과 을이 매도인,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과실은 이 사람한테 귀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요? 대금 지급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과실이 이쪽에 귀속되어 있죠. 과실 귀속되어 있던 것은 이 사람 을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이자는 을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즉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자를 이렇게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볼게요.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을이, 지금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못 받았죠. 그러면 설령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하여도 뭐라고요?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뭐라고요? 예,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죠? 왜? 매매 대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은 이쪽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볼게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한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틀렸죠? 왜 그러죠? 이번에는 을이 대금을 이렇게 완제를 했어요. 그러면 대금이 이렇게 완제됐으면 이자가 갑한테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갑한테 귀속이 되고 과실까지 이 갑한테 귀속이 된다고?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상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을한테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이 완제된 경우에는 뭐다? 과실은 이 을에게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갑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담보 책임은 1번부터 보지 마시고 뒤에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지 훨씬 더 앞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관련하여 뭐죠?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이런 문제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밑에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담보 책임은 외우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내용에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권 이렇게 있다는 걸 외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유를 이 권리하자의 경우에 이 사유 5가지를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기를 바란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즉 어떻게 외웠죠? 전, 일, 수, 제한, 행사 해가지고 이 3가지를 다 매칭을 시키면 되는데 매칭을 시킬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무조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냐면 선의의 매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경우만 따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해제권 같은 경우에는 1번, 5번, 즉 1, 5,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라고요? 5번. 대금감액 청구권은 여러분 이거 또 설명드렸는데 이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는데 대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대하고 깎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이 2개만 있는 겁니다. 즉 2개만 있죠. 2번, 3번 사유에만 있잖아요. 그 중에서 2번이 뭐라고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해가지고 숫자를 1552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1552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담보 책임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 먼저 볼까요? 그러면 4번 문제 보고 들어갈게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뭐라고 했죠? 악의의 매수인 1, 5, 5, 2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나눠야 돼요. 뭐죠? 해제권은 1번, 5번 사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5번 사유, 대금감액 청구는 2번 사유죠. 한번 봅시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몇 번 사유죠? 사유도 외우셨죠? 전, 일, 수, 제한, 행사라고 했잖아요. 5가지 사유를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전이에요. 1번 사유죠? 1번 사유, 계약 해제권. 해제권 1번 사유. 이것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니은 볼까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거 뭐죠? 몇 번 사유죠? 2번이죠. 2번 사유고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금감액 청구권 끝에 2번 있겠네요. 1, 5, 2.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까요?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이게 뭐죠? 몇 번 사유죠? 저당권의 실행이라는 건 행사예요. 행사. 즉 저당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5번 사유예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죠. 5번 사유니까 해제권 5번, 악의의 매수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을 볼까요?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어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이게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은 1, 5, 5에 있나요? 없습니다. 4번 사유 없죠. 그래서 계약 해제권 1번, 5번만 사유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문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뭐 이렇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수량 지정 매매죠. 이게 몇 번 사유인지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전, 일, 수 이거겠네요. 3번이죠.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1552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수량 지정 매매니까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되죠. 그래서 그 담보 책임 내용 세 가지, 즉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 선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볼까요? 선의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없대요. 틀렸죠? 바로 답이 1번이네요. 악의의 매수인 무조건 행사할 수 없죠.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 즉 이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 이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인데 1년이라고 했죠. 그죠? 1년인데 현재 문제되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 한해서 인정되는 권리니까 선의예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알았을 때부터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 맞겠죠?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익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이런 경우,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문제되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죠? 선의예요. 그러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아시려면 이렇게 해제권은 조금 어렵게 인정을 하죠. 계약이라는 것은 유지가 돼야 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해제를 하려면 좀 어렵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처럼 이렇게 조건을 일반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1번 사유, 즉 타인이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취득하지 못할 때는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행 불능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런 조건이 안 붙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다섯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좀 똑같은 문제네요. 1번이랑 3번 사유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3번 사유니까 선의의 매수인이 세 가지 권리, 즉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가 뭐죠?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됐고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왜?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틀린 거라면 딱 2번이네요.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3번.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세 가지 권리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끝에. 맞습니다. 4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겠죠. 선이니까 해제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그랬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5번.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을 사실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해요.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번 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네요. 그래서 2번이죠. 답은 3번 볼게요.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건물 X 건물에 대하여 지금 보면 갑이 이제 소유자로 나오죠. 갑소유 건물인데 지금 을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가등기. 병이 경매를 신청을 하고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보다는 갑의 채권자겠네요.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어떻게 되냐면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즉 정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아졌죠. 이렇게 됐네요. 즉 경매를 통해서 정이 경락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됐으니까 이 매각대금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지금? 이렇게 병한테 매각대금이 갔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X 건물 전체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 지금 정이 경락이니까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는 얘기죠. 지금 담보 책임을 묻는 사람이 정이잖아요. 즉 경락인이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물건의 하자죠. X 건물 자체. 경매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권리의 하자는 담보 책임의 대상이 되나 건물의 하자는 담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왜? 물건의 하자죠. 예, 2번 볼게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경매 절차가 무효해요. 우리가 담보 책임 배우고 계시는데 담보 책임은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경우예요.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담보 책임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계약 체결 전에 있는 어떤 원시적인 하자가 있어요. 있던 하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을이 뭐라고요? 갑에게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경매죠.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에 이 경락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겠죠. 이 경매 절차가 무효면 그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효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네, 3번 볼까요? 이번에도 무효네요. 그러면 뭐라고요?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무효니까 돈 받아나가는 사람이 누구죠? 병이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지금 정이 묻는 사유가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가 5가지였죠. 뭐였죠? 전, 일, 수, 제한, 행사죠. 근데 이게 법조문에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냐면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맞춰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하죠. 왜? 가등기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이 정은 나중에 경락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이 을이 본등기를 마치면 을한테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행사의 경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 X의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5번 사유 해제권 또 뭐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경매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안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겠네요. 이거는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두고 있죠. 즉 정은 누구한테 원칙으로 그 담보 책임을 묻죠? 지금 정이 을로부터 을이 가등기자죠. 갑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잖아요. 이 소유권자한테 물건을 받았으니까 갑에게 묻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그런데 갑이 지금 경매까지 들어간 거 봐서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실제로 돈을 받은 채권자한테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한번 이 조문 읽어볼까요? 그래서 답은 우선 아까 몇 번이었죠? 답 얘기를 하고 갑시다. 2번이죠. 조문을 볼게요. 5번. 이런 조문을 두고 있어요. 578조 봅시다.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 이것은 담보 책임 사유를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사유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지금 갑이었죠. 아까 채무자가 소유자.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누구? 대금을 받은
채권자, 아까 병이었던 것 같은데 병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경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가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4번 문제는 풀었죠? 예,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건의 하자죠. 방금은 그 담보 책임 중에서 담보 책임을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누는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보셨던 거고 이제는 물건의 하자입니다. 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이렇게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네요.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인가요? 이게 뭐죠? 법률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법률상의 규제가 있는데 그 법률상 규제를 충족을 못 해가지고 하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걸 법률상 하자라고 하는데 이 법률상 하자를 권리의 하자로 보나요? 물건의 하자라고 보나요?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맞죠? 예.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맞는 내용이네요. 3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척 기간과 이 소멸시효 제도는 완전 별개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서 소멸시효 규정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병존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도 한번 보고 갑시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3번의 해설 볼까요? 네, 이 판례네요. 그죠?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죠. 그죠? 하자 담보 책임 적용이 됩니다. 이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이것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왜 그러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이에요. 채권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죠. 즉 뭐냐,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담보 책임에 적용되는 제척기간도 적용되고 이 소멸시효 규정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병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582조, 이것은 지금 담보 책임 얘기 쪽이에요.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뭐라고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포인트죠? 됐어요. 그래서 다 봤죠? 3번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포인트죠? 4번 볼게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한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도 법조문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 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배제 특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를 안 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면제 특약을 이유로 나 면제 특약 맺었으니까 우리 그 책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타당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법에서 규정을 줬는데 이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법조문을 한번 그 밑에 해설 보시면 돼요. 5번 볼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건 틀렸는데 이것도 판례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볼까요? 담보 책임은 이런 거잖아요. 빨간색보다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있던 하자 때문에 을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갑한테 담보 책임을. 그래서 갑이 고의과실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을은 이상한 물건이 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다 주고 샀는데 그것 때문에 묻는 거죠. 고의과실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과실 책임이니까 뭘 적용을 할 수 없죠? 네,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실책임 규정에만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과실상계 규정은 적용 못합니다. 하지만 을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자된 담보 책임을 묻는 사람이 그 묻는 책임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어떤 잘못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으로 이 참작을 하는 게 아니라 hin의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를 참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 있다예요.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볼까요?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그런 것을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건의 하자를 배우시는데 물건의 하자도 이렇게 종류물과 즉 불특정물인데 이게 불특정물 그 다음에 특정물로 나눠서 권리를 어떻게 나누고 있죠? 그 하자담보 책임 그것도 세 가지인데 뭐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뭐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물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된 경우죠. 그리고 권리의 하자와 다른 게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척기간이 또 6월이죠. 그리고 무조건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되는 거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불특정물 하자도 그러면 지금 이쪽이잖아. 여기 세 가지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뭐 해제, 손해배상, 그 완전물 급부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은 권리의 하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기억, 니은, 일만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됐어요. 예, 이제 환매 봅시다.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에 종대한 계약으로 환매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매매를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환매 특약이 있어서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을 권리를 가지고죠.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한번 봅시다. 환매 특약은 법조문 구대로 이것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문이 밑에 590조에 써 있습니다. 맞고요.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부수하는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왜 그러죠?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우리 환매 특약은 그에 대한 부수적인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하는 거 맞죠?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환매라고 하는 게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잖아요. 매도인이잖아요. 환매 특약을 했지만 매도이니까 을이 뭐죠? 이렇게 돈을 주죠. 그죠? 돈을 주고 환매 특약의 기간이 있어요. 환매 기간. 기간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 빌려줬던 돈을 갚으면 다시 을한테 귀속됐던 이 소유권을 다시 갑한테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매 특약도, 환매 계약도.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돈을 이렇게 을이 갑한테 줬으니까 이 갑은 이자를 줘야겠지. 그죠?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환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했으니까 물건 자체를 을한테 이렇게 이전시키는 거니까 목적물로부터 을이 이제 점유를 할 거 아니에요. 목적물로부터 뭐가 나오죠? 과실이 나오죠. 그래서 과실이 을한테 귀속되니까 갑은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약정이었으면 대금의 이자와 즉 갑이 지급할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 이 사람이 과실을 취득했죠. 이것을 상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맞죠? 왜 그러죠? 지금 부동산 얘기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죠. 법조문.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연장 안 된다는 얘기도 하죠. 또 뭐라고 했죠? 기간이 이것보다 긴 경우에는 이만큼으로 단축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환매기간. 5번 볼게요.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 환매권의 행사를 발생한 뭐죠?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발생한다고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환매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거 틀렸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환매권 행사를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환매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환매 기간은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죠. 근데 법에서 인정한 제척 기간이 5년, 3년이죠. 그 안에 행사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건 동산이고 부동산이에요. 환매권 행사. 그런데 환매권 행사를 해야 했어요.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래서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10년 안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환매권은 한번 행사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발생하니까 이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네, 틀렸어요. 5번. 이것도 판례에 있는 내용이죠. 볼까요? 이것도 네, 이겁니다. 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이게 무슨 얘기죠? 제척 기간, 지금 환매권 행사 기간이죠. 그거와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그때부터 일반 채권과 같이 뭐라고요?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답은 몇 번이었죠? 잠깐만요. 지금 5번 답이죠? 5번 체크했습니다. 틀린 거. 네, 2번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뭐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같이 했어요. 이 갑이 환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소유권은 을한테 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 원과 지금 매매 대금이 3억 원이죠. 근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했냐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 그 금액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환매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매매 대금과 지금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비용이 있죠.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 두 개를 함께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끼리 이 환매 대금에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맞고요. 이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니까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환매권은 그냥 5년, 부동산 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도 안 되고. 예. 예. 환매 등기는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고 그 환매 특약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그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4번 질문 볼게요.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제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오죠. 병에게 을이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매매 계약만 맺은 거예요.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요. 즉 환매 특약을 했다고 해서 을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을의 처분권이 제한되나요? 아니에요. 처분권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은 매매 계약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뭐다?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을이 내가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어 하는 것을 이유로 뭐라고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겠죠. 자기가 매매 계약을 해놓고 왜 갑자기 엉뚱한 환매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면 을은 처분권이 있으니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죠. 또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에 정이 X 토지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왜 그러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환매 특약 당시에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환매 등기를 했어요. 갑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저당권 같은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을이 그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 갑은 환매 당시에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예, 3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내용이네요.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이건 맞는 내용, 방금 봤던 내용이죠.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했어요. 그럼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청구권은 뭐죠?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에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환매권 행사로 바로 소유권을 복귀하나요?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뭐라고요? 이 사람은 채권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을한테 등기가 돼 있죠. 그죠? 갑은 아직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요? 을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을이 소유권자로 돼 있죠. 그래서 갑은 뭐라고요? 이 가압류권자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소유권을 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자는 정당하게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은 틀렸으니까 이거는 3번이 답이네요. 환매 기간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부동산이죠. 5년입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우리 보셨죠?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권 보류를 등기할 수가 있는데 등기를 해야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겠죠? 답은 벌써 나왔네요.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 안 되죠? 무조건 부동산은 5년입니다. 연장 안 되고요. 환매 등기가 경유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봤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어요. 근데 환매 특약 당시에 나대지였습니다. 그럼 갑은 환매권을 행사하면 나대지 상태의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을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갑은 나대지 상태로 회복할 권리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물이 지어졌어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되게 되면 자신은 나대지 상태가 아니라 이 토지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깔고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봤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답은 1번이었어요.